서로의 무소유 월든.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제2부.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삶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곳을 살 곳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에 나는 사는 곳으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땅을 조사했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연속적으로 땅들을 샀는데 그것들은 모두 매물로 나온 것들이었고 나는 모든 가격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각 농부의 영토를 거닐며 그의 야생 사과를 맛보고 농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가격이든 마음속으로 그의 땅을 매입하고 도로 그에게 저당을 잡혔다. 심지어는 그가 원하는 값보다 더 높은 가격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수하면서도 토지 문서는 받지 않았고 그의 말로 그것을 대신했다. 이는 내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나는 농장을 경작하며 어떤 면에서는 그곳의 농부 또한 경작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충분히 즐긴 후에는 그가 농작물들을 돌보게 하고 돌아왔다. 나의 이러한 경험은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실제 토지 중개인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내가 자리 잡고 앉을 때마다 그곳은 내가 사는 곳이었고 토지는 나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다. 집이란 세대스, 즉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자리가 시골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는 집을 짓기 위해 곧 개발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자리를 찾았다. 종종 사람들은 그곳들이 마을에서 너무 멀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서는 마을이 그곳에서 너무 멀었다. 한번 살아볼까 하고 나는 그곳에서 1시간 동안 여름과 겨울을 살아보았다. 겨울을 싸워나가고 봄이 오는 것을 보며 몇 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보았다. 장래에 이곳에 살게 될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짓든 누군가가 살았는지 알 것이다. 토지를 과수원, 식림지 또는 목장으로 나누고 어떤 멋진 떡갈나무나 소나무를 대문 앞에 남겨두고 어디에서 볼 때 고목나무가 가장 멋진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후 한나절이면 거뜬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상상은 심지어 내가 몇 개 농장의 우선 매입권을 갖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로 바라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농장을 가져서 겪는 고충을 겪어본 적은 없었다. 내가 실제로 땅을 가져볼 뻔했던 적은 할로웰 농장을 샀을 때이다. 나는 뿌린 씨들을 고르고 그것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손수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으나 땅 주인이 토지 문서를 건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마음을 바꾸어 땅을 팔지 않기로 했다. 어디에나 이런 아내가 있게 마련이다. 그는 나에게 $10를 건네며 해약하기를 원했다.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오직 10센트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내가 10센트를 가진 사람인지 농장을 가진 사람인지 $10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다 가졌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으나 나는 $10도 받지 않았고 농장을 가지지도 않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농장을 경작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관대하게 나는 그에게 내가 매입했던 값으로 농장을 되팔고 그가 부자가 아니었기에 $10를 덤으로 주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았다.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는 10센트와 종자들과 손수레를 만들 재료가 남아있었다. 결국 나는 내 가난함에 아무런 손상도 없이 부자가 되었으나 나는 경치만은 소유했으며 매년 손수레 없이 그 경치를 획득했다. 경치에 관해서는 나는 내가 바라본 모든 것의 주인이다. 누구도 나의 권리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시가 있다. 나는 종종 어느 시인이 농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것들을 즐기고 떠나는 것을 보는데 무뚝뚝한 농장 주인은 그저 그가 야생 사과 몇 개만을 먹었으리라 생각한다. 어째서 농부는 시인이 그의 농장을 보이지 않는 가장 멋진 울타리인 운율 속에 가두어 넣고 젖을 짜고 찌꺼기를 거르고 그것으로부터 크림을 얻은 후에 농부에게는 단지 찌꺼기만을 남겨준다는 것을 몇 년을 그곳에 있으면서도 모를까?
나에게 있어 할로웰 농장의 진정한 매력은 마을로부터 2마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반마일 떨어져 있으며 넓은 들에 의해 길에서도 멀리 떨어진 완전히 외진 곳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농장 주인은 강의 안개로 봄철에 서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회색빛 폐허와 같은 상태의 집과 흙간, 전 주인과 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주는 듯한 망가진 울타리도 좋았고, 속이 비고 이끼가 덮인 사과나무, 그리고 토끼에 의해 갉아먹힌 흔적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이웃을 가졌는지 알게 해주었으나, 그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던 점은 내가 이전에 배를 타고 이 강에 왔을 때의 추억이다. 그때 이 집은 붉은 단풍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고 그 사이로 내가 들은 것은 집 지키는 개가 짖는 소리였다. 나는 집주인들이 돌들을 나르고 속이 빈 사과나무를 잘라내고 목초지에 자라고 있던 어린 자작나무들을 파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개발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그곳을 사기 위해 서둘렀다. 이 농장이 가진 특권을 누리기 위해 나는 마치 아클라스처럼 세상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틀라스는 어떤 대가도 없이 세상을 짊어졌다. 그리고 내가 일들을 한 것에는 농장에 대해 지불하고 어떤 방해도 없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단지 그것을 내버려 두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종류의 작물을 가장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던 것처럼 농장을 사는 일은 무산되었다. 작은 밭은 늘 돌보아 왔었지만 큰 규모로 농장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씨를 준비했었다는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좋고 나쁨을 가려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내가 마침내 씨를 심을 때 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가능한 오래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이다. 농장이건 형무소이건 얽매인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옛날 로마의 카토가 쓴 농경로는 나에게 있어 농경서와도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가진 유일한 번역서는 이 부분을 엉망으로 번역해 놓았다. 네가 농장을 살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탐욕에 젖어 움직이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라. 그것을 둘러보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둘러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곳이 좋은 곳이라면 네가 자주 둘러볼수록 더욱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는 탐욕에 젖어 농장을 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사는 한 둘러보고 둘러볼 것이다. 그리고 죽어 그곳에 처음으로 묻힌다면 그곳이 더욱 마음에 들 것이다. 여기에 쓸 실험은 이러한 종류의 나의 두 번째 실험이다. 원래는 더 길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편의상 2년의 실험을 1년으로 묶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낙담의 노래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횃대 위에 선 수탉처럼 힘차게 울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웃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처음으로 숲에서 지낸 것은, 그러니까 낮과 마찬가지로 밤도 지내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도 독립기념일 1845년 7월 4일이었다. 내 집은 겨울을 지낼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비를 막아줄 수 있었고 회벽도 굴뚝도 없었다. 벽은 거대한 틈새들이 있는 비바람으로 얼룩진 거친 판자들이었다.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 밤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곧게 선 흰 기둥과 새로 대패질을 한 문과 창틀은 집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침에 목재들이 이슬로 젖어 있으면 오후에는 달콤한 수지가 배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상상하곤 했다. 내가 상상하기에 이 집은 하루 종일 대체로 이러한 새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1년 전에 방문했던 산 위에 있는 어떤 집을 떠올리게 한다.
그 집은 바람이 잘 드는 회반죽을 바르지 않은 집이었고 여행 중에 신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고 여신들이 옷자락을 끌며 거닐 만한 곳이었다. 내 집을 스치는 바람은 산 능선을 지나는 그런 바람이었고 부분 끊어진 선율 자락을 어쩌면 지상의 음악 중 천상에 속하는 부분을 지니고 있었다. 아침 바람은 영원히 불고 창조의 신은 계속되었으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너무 적다. 올림푸스는 속세의 바로 바깥에 어디에나 있다. 내가 이전에 소유했던 유일한 집은 보트를 제외한다면 여름에 여행을 갈 때 종종 사용했던 텐트이다. 그것은 여전히 다락방에 돌돌 말아 보관 중이다. 그러나 보트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후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에게 있어 조금 더 견고한 이 집과 함께 나는 세상에 정착하는 일에 한 발짝 걸음을 내디뎠다. 집에 얇게 덧씌워진 뼈대는 내 주위에 형성된 일종의 결정체였고 나와 감흥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윤곽만이 그려진 그림을 연상시켰다. 실내의 공기가 그 신선함을 전혀 잃지 않았기에 나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내가 있는 곳은 실내라기보다는 문 밖과 같았다. 하리반사는 말했다. 새가 없는 집은 양념이 없는 고기와 같다. 나의 집은 그러한 집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새 새들이 나의 이웃임을 알았다. 새를 새장에 가두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 가까이에 집을 만들어 삶으로써 나는 정원이나 과수원에 보이는 종류의 새들과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더 야생의 더 감동적인 노래를 하는 티티새, 개똥바귀, 개똥집바귀, 붉은 풍금조, 쏙독새와 같은 종류의 새들과도 가까워졌다. 그들은 좀처럼 마을 사람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호숫가에 자리 잡았는데 콩코드 마을로부터 남쪽으로 약 1마일 그리고 그것보다 다소 높은 곳에 콩코드 마을과 링컨 마을 사이에 널따란 숲 가운데 있었고 2마일 정도 남쪽에는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이름난 들판인 콩코드 전장이 있었다. 그러나 내 집은 숲으로 뒤덮여 있어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나무로 덮인 호숫가가 가장 먼 지평선이었다. 처음 한 주 동안 내가 호수를 내다볼 때마다 산기슭에 자리한 그것은 바닥이 마치 다른 호수들의 수면보다 한참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가 떠오를 때 나는 호수가 밤사이에 입었던 안겨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보았고 여기저기서 점차적으로 부드러운 잔물결과 반짝이는 잔잔한 표면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안개는 마치 밤의 비밀회의를 막 마친 유령들처럼 소리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슬마저 산기슭에서처럼 평소보다 더 오래 있는 것 같았다. 이 호수는 8월의 온화한 비바람이 멈추는 시기에 특히 소중한 이웃이었다. 그때는 공기와 물이 모두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고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늦은 오후가 저녁의 고요함을 지니게 된다. 티티새가 울고 호숫가에서 호숫가로 소리가 들려온다. 호수는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 호수 위의 맑은 대기는 얇고 구름에 의해 그늘이 지고 빛과 그 빛의 반사로 가득한 물은 그 자체로 더욱 소중한 지상의 하늘이 되었다. 최근에 나무가 잘려나간 근처의 언덕 꼭대기에서 보면 호수를 지나 남쪽으로 호숫가를 이루는 언덕 사이를 넓게 움푹 파인 곳을 지나 마주보는 경사면이 숲의 계곡 쪽으로 물길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즐거운 전망을 볼 수 있다.
그쪽 방향으로는 근처의 초록 언덕들 사이로 혹은 언덕을 넘어서 멀리 더 높은 푸른빛의 산들이 수평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게다가 발끝으로 서서 보면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더 푸르고 더 높은 봉우리들을 희미하게 눈에 담을 수 있었다. 그 진정한 푸름이야말로 천국의 주전소에서 찍어낸 동전일 것이다. 또한 마을의 모습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으나 다른 방향은 이 높이에서도 나를 둘러싼 숲 외에는 볼 수 없었다. 근방에 물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대지에 부력을 주어 띄우기 때문에 좋다. 심지어 가장 작은 우물에도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버터를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다. 내가 이 언덕에 홍수 때면 이 들끓는 계곡으로부터 신기루처럼 떠올라 마치 대야 속의 동전처럼 떠있는 서드버리 초원을 향해 호수를 가로질러 바라볼 때 호수 너머의 모든 땅은 이곳과의 사이에 있는 작은 수면에 고립되어 떠있는 얇은 섬 조각처럼 보였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단지 메마른 땅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내 집에서 보는 풍경은 더욱 좁았지만 전혀 비좁거나 갇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상상력을 뽐낼 수 있는 충분한 목초지 덕분이다. 호숫가 맞은편에 떡갈나무 관목이 있는 낮은 대지는 방황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서쪽 대목초지와 타타르의 대초원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의 가축대가 새롭고 더 넓은 목장을 필요로 할 때 다모다라는 말했다. 광대한 지평선을 자유로이 즐기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에 행복한 이는 없노라. 장소와 시간이 다 바뀌고 나는 가장 매력을 느끼던 우주의 어떠한 지역과 역사의 어떤 시기에 더욱 근접해서 살았다. 내가 살았던 곳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밤에 관찰되는 곳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별자리 뒤에 저 멀리 천공계에 귀하고 즐거움을 주는 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를 상상하곤 한다. 나는 내 집이 실제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주의 부분에 있음을 발견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나 히아데스 성단, 알데바란 별이나 견우성 가까이에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집은 내가 등지고 떠난 세계에서 별들만큼이나 멀리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조차 달도 없는 밤에나 보일 만큼 작고 멀리 떨어져 반짝이는 약한 빛이었을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우주의 그런 부분이었다. 목동이 한 명 있었네. 그의 생각은 시간마다 그의 양떼를 먹이던 그 산만큼이나 높았다네. 만일 그의 양떼가 항상 그의 생각보다 높은 목초지를 돌아다녔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 매일 아침은 삶을 소박하고 자연 그 자체로 순수하게 만드는 초대였다. 나는 그리스인들처럼 새벽에 여신을 숭배하는 독실한 숭배자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을 했으며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였고 내가 했던 일들 중 최고의 것들이었다. 탕왕의 욕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매일 너 자신을 새롭게 하라. 새로이 하고 새로이 해서 영원히 새롭게 하라. 나는 그 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아침은 영웅적 시대를 되살린다. 이른 새벽 동이 터올 때 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있으면 방 안에서 보이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의 희미한 날갯짓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그 소리에 의해 어떤 명상을 노래한 나팔 소리를 듣고 느꼈을 법한 감동을 받는다. 그것은 호메로스의 레퀴엄이고 그 자체로 분노와 방황을 노래하는 대기 속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였다. 어떤 우주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었다. 여전히 감추어진 세상의 영원한 활력과 풍요로움에 대한 지속적인 알림이었다.
하루 중 가장 기억할 만한 시간인 아침은 깨어나는 시간으로 가장 졸음이 적은 시간이다. 우리 몸속에 남은 하루나 밤에 잠만 자는 어떤 부분들도 최소한 이 한 시간 동안은 깨어 있다. 만일 아침에 우리 몸속의 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적인 종의 괴롭힘에 의해서 깨어난다면 우리 몸 내부로부터의 천상의 음악과 함께 새로이 요구되는 힘과 피어나는 기운에 의해서 공기를 채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잠에 들 때보다 더 고귀한 하루를 향해 깨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벨소리에 의해서 깨어난다면 그날의 하루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어둠은 그것의 열매를 품고 자신이 빛에 못지않게 좋음을 증명한다. 매일매일이 그가 전날 더럽힌 것보다 더욱 빠르고 신성한 새벽의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믿지 않는 인간은 삶에 절망하고 어두운 비탈길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감각적인 삶의 부분적인 휴식 후에 인간의 영혼은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들은 매일 새로이 기운을 얻고 그 사람의 정기는 그가 만들 수 있는 고귀한 삶을 위해 다시 애를 쓴다. 모든 기억할 만한 사건은 아침 시간에 아침의 기운 속에서 일어난다. 베다에서는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행동은 그러한 아침의 한 시간으로부터 기인한다. 모든 시인들과 영웅들은 멤논처럼 새벽 여신의 아이들이며 해 뜰 때 그들의 음악을 연주한다. 그의 활기차고 유연한 생각이 태양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에게 하루는 계속되는 아침이다. 시계가 몇 시를 알리는지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일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도덕성을 교정하는 것은 잠을 떨쳐버리려는 노력이다. 왜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하루를 왜 그렇게 의미 없이 버리는가? 그들은 그토록 계산에 약하지 않은데 말이다. 만일 그들이 잠에 정복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무언가를 해냈을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위해 깨어있다. 그러나 100만 명 중 단 한 명만이 지성의 발휘를 위해 깨어있고 1억 명 중 단 한 명만이 시적인 혹은 신성한 삶을 위해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어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법, 그리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약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잠에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새벽의 영원한 기대에 의해서여야 한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그의 삶의 질을 올리려는 사람의 더할 나위 없는 능력보다 더 고무적인 일은 없다고 본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상을 만들고 그리하여 몇몇의 대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여다보는 대기를 조작하거나 그리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도덕성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루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예술이다. 모든 사람은 그의 삶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가장 고양되고 중요한 시간에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가진 이러한 얼마 되지 않는 깨달음을 다 거부하거나 모두 소진해 버렸다면 신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내가 숲으로 간 것은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 삶의 정수만을 마주보며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죽을 때 진정으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실로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체념이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깊게 살고 싶었고 삶의 골수를 모두 빨아들이고 싶었으며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뿌리 뽑아버리는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게 살고 싶었다. 넓게 베어내고 가까이 잘라내 삶을 구석까지 몰고 가서 최소의 부분으로 줄이고 싶었다. 만일 삶이 미천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순수한 미천함을 모아 세상에 공표하면 되지 않겠는가?
만일 삶이 숭고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직접 경험으로 그것을 느끼고 나의 여행 여정의 진정함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신의 것인지 악마의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신을 찬양하고 영원히 그를 믿는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결론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전히 우리는 개미처럼 미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통해 말해지듯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으로 변했는데도 소인족들처럼 두루미와 싸우고 있다. 그것은 잘못 중의 잘못이며 넉마에 덧대어진 넉마이다. 우리의 최고의 덕마저도 불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미천함을 지닌다. 우리의 삶은 사소한 일에 의해서 낭비되었고 정직한 사람은 셈을 하기 위해 10손가락 이상을 쓸 일이 거의 없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가락 10개를 더하고 나머지는 하나로 묶어버리면 될 것이다. 간소하게 수백 수천 가지가 아닌 두세 개의 일만 남겨두자. 100만 가지 대신에 6가지만 세고 계산은 간결하게 하자. 이 숨막히는 문명의 바다 가운데서 구름과 폭풍과 유사 등 무수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침몰하여 밑바닥까지 가거나 목표항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측항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정 대단한 계산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간소하게 먹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루 3끼 대신 한 끼만 먹어라. 100개의 음식 대신 5가지만 먹어라. 다른 것들도 균형에 맞게 줄여라. 우리의 삶은 많은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독일 연합과 같다. 그 국경 경계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어 심지어 독일 사람도 그 순간에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못한다. 국가 그 자체도 내부적 계정이라고 말하는 그저 외부적이고 파상적인 계정으로 단지 비대해지고 과잉 성장한 조직일 뿐이다. 가구들로 어지럽혀지고 그 자신의 덫에 걸리고 계산과 가치 있는 목표의 부재로 인해 사치와 경솔한 지출로 망가졌다. 국가 안의 수백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치료는 엄격한 절약과 단호하고 보다 스파르타적인 삶의 간결함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국가는 너무 빠른 삶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가 무역을 하고 얼음을 수출하고 전신을 통해 이야기하며 시속 30마일로 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비비처럼 살아야 할지 인간처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만일 우리가 침묵을 자르지 않고 레일을 벼르지 않고 밤낮 없이 몸바쳐 일하지 않고 그저 각자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누가 철도를 만들겠는가? 그리고 만일 철도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때맞춰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집에 머무르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면 누가 철도를 원하겠는가? 우리는 철도를 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다. 철도가 우리를 타고 달리는 것이다. 철도 밑에 깔려있는 저 침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하나가 사람이다. 아일랜드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다. 철도는 그 사람들 위에 놓여 있고 그들은 모래로 덮여 있고 열차는 그 위를 부드럽게 달려간다. 그들은 견실한 침묵들이다. 그리고 몇 년마다 새로운 침묵들이 놓이고 기차는 그 위를 달려간다. 그래서 누군가가 철로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누린다면 다른 누군가는 아래에 깔리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차가 잠든 상태에서 걷고 있는 남자,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 놓인 여분의 침묵을 치게 되어 그의 잠을 깨우면 사람들은 갑자기 열차를 세우고 마치 뜻밖의 일이라도 일어난 듯 소란을 피우댄다. 침묵들이 그들의 자리에 늘 그러하듯이 평평하게 놓여있게 하기 위해 5일마다
5마일마다 일단의 인원을 둔다는 것을 알고 나는 기뻤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런 서두름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배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것으로 결정지어진다. 적절한 시기에 바늘 한 땀은 9땀을 덮어준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의 9땀을 줄이기 위해 오늘의 수천 땀에 매달리고 있다.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진실로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화재가 난 것처럼 교회의 종을 몇 번만 친다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불평을 하던 콩코드 외곽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자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여자들도 하던 일을 저버리고 종소리에 달려올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불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구경을 하기 위해서이다. 어차피 불이 난 것이라면 우리가 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불 끄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작업이 훌륭하게 진행 중이라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사실 불타는 것이 심지어 마을 교회일지라도 말이다. 저녁 식사 후 30분의 낮잠을 자던 사람이 깨자마자 그의 머리를 들고는 묻는다. 무슨 일이 있었어? 마치 그를 제외한 남은 모든 인류가 그의 보초를 서는 듯 말이다. 몇몇은 30분마다 깨워달라고 지시를 한다. 같은 이유로 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뉴스는 아침 식사처럼 필수적인 것이다. 부디 나에게 지구 어떤 곳에서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 듯 새로운 것을 말해줘. 그리고 그는 커피와 롤빵을 먹으며 오늘 아침 와치토 강에서 어떤 이의 두 눈이 도려내졌다는 것을 읽는다. 그가 이 세계의 어둡고 깊이를 모르는 거대한 동굴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자신도 퇴화된 눈의 흔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꾼 채 말이다. 나로 말하자면 나는 우체국이 없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교류는 우체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판적으로 보면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썼지만 내 인생에서 우편 요금의 가치를 한 편지는 불과 한두 통이 지나지 않는다. 페니 우편제는 흔히 우스갯소리로 1페니를 줄 테니 생각을 들려달라는 것이다. 진지하게 1페니를 건네는 제도가 되었다. 또한 나는 결코 신문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소식을 본 적이 없다. 어떤 남자가 강도를 당했다거나 살해당했다거나 우연히 죽었거나 어떤 집이 불탔거나 함선이 침몰했다거나 증기보트가 폭발했다거나 소부철로에 소가 치였거나 미친 개가 죽임을 당하거나 겨울철에 수많은 메뚜기떼에 관한 기사는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원칙을 안다면 무수한 예와 응용이 아무렴 어떠한가. 철학자에게 모든 뉴스는 소위 말하는 세상 공론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들은 차를 즐기는 늙은 여인네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공론을 탐하는 자들은 적지 않다. 최신의 외국에서 들어온 뉴스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어느 사무실에 몰려간 이야기를 들었다. 밀려드는 인파의 압박에 의해서 건물의 사각 판유리가 여러 장 깨졌고 그들이 알고자 달려든 뉴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준비된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12달 혹은 12년 전에 충분히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네가 만일 어떻게 돈 카를로스와 인판타 그리고 돈 페드로와 세빌리나 그라나다를 그때그때 올바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다면 내가 신문을 봤던 때로부터 이름은 조금씩 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가십거리가 없을 때 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다면 그것이 진실의 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신문의 헤드라인 아래에 있는 간단 명료하고 명백한 기사들만큼이나 스페인의 정확한 상태나 엉망인 일들에 대해 적절히 정보를 줄 것이다. 영국에 관해서라면 그 지역에서 들려온 뉴스 중 가장 최근에 기억할 만한 것은 1649년에 일어난 혁명이었다.
영국의 연평균 작물 수확량을 본다면 네가 금전적으로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 평가하건대 최근에 외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포함해 새로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뉴스가 대체 무엇인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위나라의 대부였던 거베곡은 공자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공자는 심부름꾼을 가까이 앉게 하고 이렇게 물었다. 너의 주인은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심부름꾼은 공손히 답했다. 주인께서는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줄이기를 희망하시지만 쉽게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심부름꾼이 떠난 후에 공자는 감탄했다. 대단한 심부름꾼이로구나. 대단한 심부름꾼이로구나. 일요일이란 나쁘게 보낸 한 주에 알맞은 마무리이지 새로운 주에 상쾌하고 기운찬 시작이 아니기에 목사는 주말에 쉬는 날에 그리 좋지 못한 설교로 졸린 농부들의 귀를 괴롭히는 대신에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만두라, 서라. 겉보기에는 그렇게 빠르면서 이다지도 느린가. 진실은 거짓으로 여겨지는 반면 허풍과 기만은 가장 심오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누군가가 진실만을 꾸준히 관찰한다면 그리고 속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삶은 우리가 아는 것들과 비교하면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즐거움일 것이다. 우리가 오직 필연적인 것과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들만을 존중한다면 음악과 시가거리를 따라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가 침착하고 현명할 때 우리는 오직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이 영속성과 완전함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공포와 즐거움은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언제나 숭고하고 용기를 준다. 눈을 감고 졸면서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감에 동의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매일의 판에 박힌 일과 습관을 만들고 고정시킨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전히 허상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삶을 즐기는 아이들은 삶의 진정한 법칙과 관계를 어른들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한 어른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패에 의해서 그들이 아이들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힌두 경전에서 보았다. 가나나일 때 태어난 마을에서 쫓겨난 왕자가 있었다. 그는 나무꾼의 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었다. 그 자신을 하층 계급의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왕의 신하가 그를 찾아냈고 왕자에게 그의 신분을 알렸다. 자신의 본질에 대한 오해는 사라지고 그는 스스로가 왕자임을 깨달았다. 힌두교의 철학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처럼 명혼 또한 자신이 속한 곳의 상황 때문에 그의 본성을 착각한다. 어느 신성한 가르침을 주는 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그 자신이 브라만임을 깨닫는다. 나는 우리 뉴 잉글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이리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통찰력이 사물의 표면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을을 걸어 지나가고 오로지 실제하는 것만을 본다면 마을의 중심지 밀댐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가 만일 우리에게 그가 보는 실제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설명하는 장소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예배당이나 법원, 교도소, 가게, 사는 집들을 보아라. 그런데 진실한 시선으로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라. 네가 그것들을 말할 때 그것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세계의 바깥에 가장 먼 별의 뒤에 아담의 이전 그리고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로 영원함은 진실하고 숭고한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간과 장소와 기회는 지금 이곳에 있다. 신마저 현재의 최고의 순간에 있으며 모든 시대를 통틀어도 더 신성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변을 둘러싼 진실에 적셔지고 계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숭고함과 고귀함을 이해하게 된다.
우주는 끊임없이 그리고 순조롭게 우리의 생각에 답해준다. 우리가 빨리 여행하든 느리게 여행하든 길은 우리를 위해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생각을 품고 보내도록 하자. 시인이나 예술가가 어떤 아름답고 고상한 구상을 했을지라도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완성시켜 왔다. 우리의 하루를 자연처럼 신중하게 보내도록 해보자. 그리고 철로 위에 떨어진 호두 껍질과 모기 날개의 궤도에서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하자.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점잖게 동요하지 말자. 지인이 오거나 가거나 종이 울리거나 아이가 울거나 그대로 두자. 하루를 이렇게 보내도록 결심하자. 왜 우리가 부딪혀 떨어지고 물결에 쓸려가야 하는가? 정오의 얇은 곳에 위치한 점심이라 불리는 저 끔찍한 급류와 소용돌이에 동요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 위험에서 안전하게 넘어간다면 남은 길은 쉬운 내리막길이다.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아침의 활기로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묶여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항해해 나가자. 기적이 울면 고통으로 목이 쉴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종이 울린다면 뛰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음악과 같은지 생각할 것이다. 자리를 잡고 우리의 발을 아래로 밀어넣고 의견과 편견과 전통과 기만과 외양의 진흙과 진창을 지나 지구를 덮고 있는 충적도를 지나 파리와 런던을 지나 뉴욕과 보스턴과 콩코드를 지나 교회와 국가, 시와 철학과 종교를 지나 우리가 돌과 딱딱한 바닥이 있는 곳까지 가서 우리가 실제라 부를 수 있는 그곳에서 틀림없이 이것이야 라고 말하자. 그리고 거점을 확보하였으니 홍수와 서리와 화염 아래 네가 벽이나 국가의 토대를 세울 수 있는 곳 혹은 안전하게 램프 기둥을 세우거나 측량계, 그것도 나일강 측량계가 아닌 진실 측량계를 세울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자. 그리하여 후손들이 얼마나 깊이 속임과 외양의 흐름이 시시각각 모였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네가 사실과 똑바로 마주보고 선다면 너는 마치 신월도처럼 양면에 반짝이는 태양빛을 볼 것이고 그것의 달콤한 날이 심장과 골수를 지나 너를 가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삶을 행복하게 마칠 것이다. 죽음이거나 삶이거나 우리가 오직 갈망하는 것은 진실이다.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중이라면 목구멍 속에 덜컹이는 소리를 듣고 극한의 추위를 느끼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일을 하자. 시간이란 그저 내가 낚싯대를 던지는 강물이다. 나는 거기서 물을 마시고 마시는 동안 모래바닥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얕은지를 본다. 얕은 물은 흘러가 버리지만 영원함은 남아있다. 나는 더 깊게 마시고 싶다. 바닥이 별의 조약돌로 깔린 하늘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하나를 셀 수 없다. 나는 알파벳의 첫 글자를 모른다. 나는 언제나 내가 태어나던 날만큼 현명하지 않음을 후회한다. 지성은 거대한 식칼이다. 그것은 사물의 비밀을 알아내고 찢어 발긴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내 손을 바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나의 머리는 손과 발과 같다. 나의 최고의 능력이 머릿속에 집중되어 있다. 나의 본능은 내 머리가 구멍을 파기 위한 기관임을 말해준다. 어떤 동물들은 이를 위해 그들의 주둥이와 앞발을 쓰듯이 말이다. 그리고 나는 머리를 사용하여 이 언덕을 지나 나만의 갱도를 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근처 어딘가에 가장 풍부한 광맥이 있다. 점치는 막대와 하늘로 솟아오르는 증기로 보아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땅을 파기 시작할 것이다.